자, 2차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앞서서 다시 한번 리포트 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포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차례 제가 일정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31일까지 저희 이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주차와 8주차에 걸쳐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늦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험 그 점수에, 그러니까 성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꼭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메일 확인해 본 결과 딱 한 명만 제출했는데요. 먼저 제출해 주는 학생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발자국으로 생각해보는 지구의 생태계의 상생인데, 이번 시간에 생태 발자국, 탄소 발자국, 물 발자국, 푸드 마일리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는 게 우리 이제 이런 그 발자국이 흔적이 남죠. 흔적. 이런 흔적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구도 우리들이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탄소를 배출하게 되면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발자국이 남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 발자국이 남고, 우리가 어떤 택지를 개발한다는 하면서 숲을 없앤다든지 하면은 생태 발자국이 남게 되는 것이죠. 물을 사용하면 물 발자국이 남게 되는 것이고, 이런 발자국의 개념들은 외국에 있는 이런 학자들, 캐나다에 있는 과학자라든지 이런 분들, 대학원생인 마티스 워커 네이걸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도교수 윌리엄 니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발자국의 개념들을 개발을 해냈어요. 이제 크게 제가 하나, 둘, 셋, 네 가지만 설명한, 이게 또 개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탄소는 앞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여기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대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발자국은 우리가 생산활동을 하면서 농업의 공업 등의 생산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하는 거고, 생태발자국은 우리들 삶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오식주, 에너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을 개인 단위, 국가 단위, 지구 단위로 수치화해서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푸드 마일리지는 알다시피 여러분 로컬 푸드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로컬 푸드처럼 가까운 데서 생산한 식품들은 그만큼 신선하기도 하고 수성에 따른 환경 오염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탄소 발자국은 카본 푸트프린트죠. 상징적으로 이렇게 발자국을 표현하는데, 환경성적 표시제도, 환경성 정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을 우리가 생산할 때도 탄소가 배출되고, 운반할 때도 배출되고, 유통, 우리가 이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탄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량적으로 얼마만큼 배출되는가 해서 계량적으로 표현하는 지표를 우리는 탄소 발자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탄소 발자국은 개인이나 또는 단체가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기체의 총량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거나 생산하거나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때 생기는 온실가스가 지구와 기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표시한 지표를 우리는 탄소 발자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렇게 제시한 자료인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탄소 발자국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여기 보세요. 생산할 때도 이만큼 필요하죠. 생산. 이렇게 CO2가 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송할 때도 CO2가 배출이 되죠. 음식물 조리할 때도 배출이 되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가스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실은 여기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 버릴 때 우리 음식물 쓰레기 많이 버리잖아요. 폐기할 때도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탄소 발자국은 우리가 그 농작물을 만들 때부터 옮기고 음식물 조리하고 먹고 나서 배출할 때까지 이런 그 탄소 발자국이 엄청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계산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먹는 식단을 가지고 이렇게 온실가스 양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계산하면 1090g CO2를 배출한다. 이렇게 이제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 아침에 뭘 얼마 먹었다 해보면 그 생산 단계, 수송 단계, 조리 단계 합계해서 이렇게 이제 배출하는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승용차 한 대가 5.46km를 운반하는데 주행하는데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라고 이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조리 단계만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생산 단계에서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양. 그래서 1년간으로 계산해 보면 거의 소나무 410그루 한 끼 식사를 1년간으로 계산하면 410그루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식사를 한다든지 그냥 옷 하나 입을 때도 엄청난 양의 탄소가 배출돼요.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데 이것을 탄소 발자국으로 계산해 보니까 꽤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자국 의미가 그런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한테 어떤 탄소 배출의 어떤 경각심 또는 과학적인 관리 이런 것들 평가해 주는 거죠.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이제 인천공항에서 강릉이라든지 이 평창 근처까지 가는데 KTX 철도의 운송 서비스에도 이런 탄소 발자국이 적용이 돼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받았고요. 그 인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양구의 시티 투어 프로그램에도 이제 그런 그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이용함으로써 받았고, 그 다음에 강릉의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 그 다음에 알펜시아가 그때 거기 지금도 여기 있죠 호텔이 이런 호텔도 이제 그런 탄소의 저감 지금은 중립이라고 그러는데 저감 어떤 시설들을 다 갖춤으로써 평창 동계 올림픽이 전반적으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그런 친환경적인 올림픽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 탄소발 인증을 보면은 앞에 설명했지만은 경강선 인천공항에서 강릉까지의 탄소 배출량이 자가용의 13.4%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알펜시아 호텔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스탠다드 룸 기준으로 1박당 26.65kg의 탄소를 이제 저감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약 6% 정도 낮다 하는 것이죠. 저감이 아니라 배출이죠. 평균 배출량이 28.4인데 여기는 이제 다른 어떤 그 아까 뭐 보강제라든지 이런 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만큼 적게 배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이것을 이제 카본 트러스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기관으로서 카본 트러스트라는 어떤 마크제가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발자국이나 물 발자국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카본 트러스트 세계적으로는 이런 마크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라벨링 제도가 있으면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기업이라는 소비자가 환경보호에 한층 당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마크가 있는 제품 같은 거 훨씬 더 이렇게 선호하게 되잖아요. 그다음 기업체는 이런 마크를 달기 위해서 생산이나 또는 수송 이런 데 이제 탄소 배출을 적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계량해서 이제 표시하는 것이 카본 트러스트 탄소 발자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티백 있죠, 티백. 티백이 있는데 여기는 푸카티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좀 상표인데 이런 티백에도 이 친환경적인 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탄소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원료리 재질이 GMO 유전자 변형 체하고는 무관하다. 뭐 유기농 같은 이런 것들 사용했다. 유기농 이런 걸 사용했다 하는 것들이 쪽이 이제 표시가 되는 것들이고요. 이 차를 한 잔 마시기 위해서도 이 푸카라는 곳이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카본 푸트프린트 그러니까 탄소 발자국이 얼마나 찍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공급하는데 25%, 그 다음에 이것을 수송하는데 10%,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 재배하고 그 사무실로 보내는데 3%, 배달하는데 2%,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게 차를 끓여 먹는 거죠. 차를 끓여 먹고 하는데 49%,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포장하고 이제 뭐 그런 데 들어가는 것들이 11%,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는데도 탄소가 이렇게 많이 이제 그 배출이 된다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달에 배출한 탄소 발자국은 이제 이게 뭐 평균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한 달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207.16kg 된다고 했을 때 전기 사용이 제일 많죠. 234kW, 도시가스 162 세제곱미터, 수돗물 11 세제곱미터, 쓰레기 배출량 40리터, 그다음 출퇴근 버스 이용해서 한 달에 20회, 가족과 함께 여행 승용차 이용 500km, 이것을 싹 합쳐서 한 200.3km 한다면 이것을 흡수를 하려면 무려 819그루의 잣나무를 심어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현이 불가능하죠. 우리가 한 달에 그 이렇게 207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이것을 연간으로 따지면 801그루의 잣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들이 제가 1차 시대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실제 생활은 어떠냐? 종이컵의 무게는 5g에 불과한데 탄소 발자국은 2배가 11g이나 돼요. 종이컵은 5g인데 우리가 종이컵을 사용함으로써 11g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종이컵이 약 120억 개가 돼요. 이것을 탄소 발자국으로 환산하면 13만 2천 톤. 13만 2천 톤이나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심어야 될 나무량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4,725그루를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 불과 5g에 불과한 종이컵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을 2배가 아닌 11g을 배출하고 이것을 연간으로 따지면은 이 4,725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되는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국민 1인당 1년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 그렇게 실천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생수 한 병에 약 16.6g의 탄소를 배출하는데 이것도 종이컵을 이용한 물 한 모금을 마시거나 생수를 사서 마시되면 지구온난화에 공범이 되는 셈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이게 상당히 오래전의 기준이지만 2005년 기준으로 하루에 국민들이 1년에 한 사람이 1년에 9.3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9.86, 영국이 8.0 등과 비슷한 수준인데 연평균 증가율은 0.28로 영국은 마이너스 0.20이고 독일은 0.5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나의 탄소 발자국을 계산해서 여기 보면 여기 사이트가 있어요. 한국 기후환경 네트워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탄소 발자국을 계산해 보면 몇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되는가 이런 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실천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다이어트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탄소 발자국 그러면 우리가 과자 한 봉지를 먹으면 160g짜리 생산할 때 250g의 탄소가 배출되고 두루마리 화장지 한 개 생산할 때 283g, 컴퓨터 100시간 사용하면 9000g,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쇠고기 4390g. 우리 육류 소비할 때 상당히 우리가 육류 소비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심지어 브라질에는 아마존의 숲을 훼손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오렌지 주스 한 잔 생산할 때 360g, 휴대전화 1년 사용하면 11만 2,000g이 이렇게 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 생산할 때 49만 g, 이건 이제 생산이니까요. 휘발유 57만 g, 휴대전화 생산하는데 6만 g.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거의 우리 생활의 대부분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생각이 되죠. 교통, 비행기, 자가용, 버스, 지하철 이렇게 따지면 당연히 비행기하고 자가용이 많잖아요. 비행기보다 자가용이 더 많잖아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리가 탄소를 줄이려면은 1도의 비밀, 난방을 1도 낮추면 연간 23kg의 탄소가 줄어들고 BMW, 우리 흔히 농담으로 했지만 버스, 그 다음에 지하철, 메트로, 그래서 M, W, 워킹, 그래서 BMW 건강법, 대중교통 이용하고 가까운 걸 걸어다니고 하면은 이것도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탄소 배출량을 저감해 놓은 표가 있어요. 표가 있어서 저는 이제 일부 실천하고 있는데 이게 다 실천하는 게 아니라 실천한 것마다 표에다 작성을 해서 주마다 얼마만큼의 탄소를 저감했는가 실제로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해보고 있는데 이거 표를 작성하다 보면은 노력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녹색 소비, 그 다음에 샤워 시간도 1분 줄이면 7kg의 생산을 줄이고, 그 다음에 에코컵, 일회용 컵 대신에 개인 컵을 사용한다든지, 플러그를 뽑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나무를 심는 것도 좋고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다이어트, 지구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위해서, 지금 현재 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 발자국을 실현하는 다양한 방법들 역시 이제 한국 기후 환경 네트워크에 다양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탄소 발자국 계산 방법을 한번 해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을 서약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혜택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탄소 가계부를 사용한다든지 탄소 발자국 기록장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것을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탄소 발자국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물 발자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개념은 똑같아요. 대상이 탄소가 아니라 물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래서 상품을 생산하고 또 소비하고 서비스하는데 필요한 물량을 초정한 값이죠. 그래서 실제 국가별로 물 소비량을 우리가 얼마인지 생각해 볼 수 있고 미래에 장래 물 부족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도 네덜란드에 있는 트벤데 대학교의 아리엔 혹스터 교수가 처음으로 이걸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이나 지역, 집단 등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어떤 지표가 된다 하는 것이죠.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일일 소비하는 물의 양이 약 5,000리터 정도. 우리가 대개 요거는 이제 발자국으로 표현한 거래.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양은 약 250에서 400리터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데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이 정도 되니까요. 한 사람 앞에 뭐 샤워하고 빨래하고 밥 먹고 뭐 이렇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물 발자국은 이 생산, 운송, 소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5,000리터. 쌀 1kg 먹기 위해서 2,497리터가 필요하고 오이 1kg 먹기 위해서 533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바나나 1kg에 860리터, 닭고기 1kg 먹기 위해서 3,900리터, 빵 1kg를 만들어서 1,300리터, 커피 1kg를 만들어서 14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000리터의 그 발자국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탄소는 그 탄소 배출인데 여기는 물 사용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물 발자국이 되는 겁니다. 물발자국 인증은 역시 이제 물에 대해서 제품의 첨가점, 원료 채취,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단계에 소모된 물의 양을 고려해서 표시하는 제품이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시범적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크를 주는 거죠. 개인이 사용하는 물과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 이것을 합쳐서 물 발자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물 사용 불균형 완화하고 물 사용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도입했다는 것이죠. 국가 간의 물 사용 불균형은 선진국은 많이 사용하고 후진국은 적게 사용하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수도 시스템이 거의 없죠. 개인 우물도 없어서 흙탕물 같은 걸 먹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우물 만들어주기 그런 어떤 운동도 하고 있고 그러죠. 이제 세 번째는 생태 발자국이죠. 지구가 보이잖아요. 한국인의 생태 발자국은 지구가 하나, 둘, 두 개 반 정도 필요해요. 1996년 캐나다 경제학자의 마티스 워커네이글과 윌리엄스 리스가 개발했는데 현재 지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생태 면적 기준은 1.8 헥타르다 한 사람당.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요 이상의 1.8리터 이상의 면적을 차지한다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용량을 초과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평균 생태 발자국이 35,600제곱미터로 정사각형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한국처럼 살아가면 지구가 2개 넘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20%가 세계 자원의 86%를 소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후변화 때도 말씀드렸지만 배출은 적게 하고 우리가 배출은 적게 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가 바로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인은 제공을 적게 하는데 배출을 많이 한 선진국으로부터 받은 어떤 영향은 더 크게 받는다. 그래서 뭐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뭐 그런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생태 발자국은 어떻게 만드냐? 이게 이제 뭐 좀 전문적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 총 소비량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 소비 범주를 5개로 음식, 주거, 교통, 소비재, 서비스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범주 8개로 에너지, 생산, 소비 구조물, 그 다음에 구조물 환경, 정원, 경작지, 초지, 인공 조림, 자연은 비생각 토지 이렇게 토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토지 면적을 얼마만큼 소모하는가 이걸 추정해 가지고 계산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이제 얼마만큼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이 토지를 이용하는가 그 지구를 얼마만큼 이용하는가 가지고 해봤더니 5월 17일 날 지구 전체가 이거 필요하고 지구 전체적으로 4.8개의 지구가 필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산할 때만 좀 차이는 있겠지만 지구가 절대적으로 용량을 다 초과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면적이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카타르가 제일 높고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주로 중동 지방이 이렇게 생태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덴마크라든지 미국, 벨지움, 오스트리아, 호주죠. 캐나다, 그 다음 네덜란드, 이태리 이런 데가 이제 주로 생태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여기 안에는 안 들어있죠. 그 다음에 생태 면적을 적게 차지한 나라 가봉, 말리 뭐 이런 주로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지구가 3.3개가 필요하고 우리나라 아까 몇 개 필요한다고 했죠? 한 이 정도. 이태리와 중국 사이에 한국이 들어있습니다. 미국 4.8개, 벨기움 4.3개, 독일 3.1개, 프랑스 3개, 영국 2.9개, 이태리 2.7, 중국 2.0, 우리나라 2.4 정도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푸드 마일리지는 아까 로커푸드 제가 말씀드렸는데 1994년도에 런던의 식품 정책학 교수는 팀 랭이라는 교수가 언급을 했는데 식품을 뜻하는 푸드와 마일리지 합친 말입니다. 생산지에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안전성도 높고 수정에 따른 환경오염을 경감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국가 간 식량 의존도가 높아져서 굉장히 큰 지금 뭐 최근에 우리가 겪은 바가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동이 제한되니까 이 항공 이동이 제한되니까 다른 나라에서 식량이나 이런 것이 수입이 어려운 적이 있었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사재기를 하는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데서 그런 보도들을 우리가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데 푸드 마일리지는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지역마다 푸드 마일리지 있잖아. 하순에 가면 뭐 도곡의 푸드 마일리지, 남구에 가면 남구의 푸드 마일리지,
장성에 가면 장성의 푸드 마일리지, 담양에 가면 담양의 푸드 마일리지.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생산한 어떤 것을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 하는 것이 푸드 마일리지의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성도 높고, 아무래도 어째요? 수송을 적게 하니까 농약도 적게 치고, 그 다음에 부패도 적게 되는 거죠. 수송을 짧게 하니까 농약을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탄소 배출, 이산화 배출도 적어지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자국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 발자국이 됐든 생태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단히 이 시장광을 사용한다든지, 비닐, 플라스틱 줄이기 위해서 이면지 사용한다든지, 먹을 양만큼 적당히 요리하고 먹을 양만큼 덜어 먹는다든지, 재활용 표시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꼭 필요한 물건 낭비 없이 사용한다든지, 옷이나 장난감을 나눈다든지, 가전제품 가구를 재성은, 요즘 그 당근마트라든지 이런 거 이용하면은 상당히 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데 어떤 기여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지구는 한 해에 소비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자연자원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구 용량을 계속 증가시켰어요, 농업이. 그런데 산업이 더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생태 발자국은 수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초과했다. 우리 농사를 많이 지면 또 물론 탄소 발자국 배출하지만 그래도 논이라든지 밭에서 식물들이 흡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구 용량을 늘리는 어떤 효과가 있었지만, 우리가 플라스틱 산업화가 되면서 생태 발자국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생태발 분야별 변화 추이 보면 이 산업 분야의 탄소 배출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 볼 수 있고, 토지 개발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어업이나 이런 데서 꾸준히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활동을 하는데 생산부터 어떤 소비 과정까지 탄소 배출, 물 배출, 그 다음에 그만큼의 어떤 토지 면적이 소요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탄소 발자국, 물 발자국, 생태 발자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특히 이제 그 어떤 농작물의 어떤 생산의 거리, 운반의 거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푸드 마일리지 하는 개념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월 31일 날까지 여러분들 작성한 리포트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